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간 무역 긴장에도 장 후반 저점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급반등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14% 상승한 23,138.8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6% 상승한 2,488.83에, 나스닥 지수는 0.38% 오른 6,579.4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일 9% 가까운 폭등 반작용과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으며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3.5% 하락한 44.6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뉴욕 증시 주가 지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2월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에 136.4에서 128.1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CNBC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고용과 사업 여건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확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셧다운과 관련해 민주당에 또 한 번 날을 세웠습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국경 장벽이 명백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는 글을 올리며 다시 한번 국경 장벽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2% 상승한 206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한 66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이 배당락 일임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강세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어제 강한 폭등을 보였기 때문에 함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도 다시 한번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배당락일이었습니다. 이 배당락에 매수했던 투자자분들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어제 기관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연말 12월 사이에 이 기관들 매수폭 늘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이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내년 10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차기 총재 누가 될지 함께 살펴보고 이 시장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사업 맹추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 연결해서 글로벌 시장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배당락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양도세를 피해서 주식을 조금 팔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실적 전망이 좋은 배당주에 다시 매수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같은 날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어제 매수하셨나 보죠? 예, 일단 지금 시즌을 보다 보니까 시즌이 오늘 12월 28일 금요일 2018년도 증시의 폐장일입니다. 네. 네, 오늘로 일단 모든 2018년도의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네. 참 수상하죠. 올해 여러 가지 흐름들이 주마 등처럼 이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이 시즌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8년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혹시나 대부분이 요즘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나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딱 7월 달에 장이 끝났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 올해 돈 많이 벌 것처럼, 많이 번 것처럼 기분이 상당히 좋아서 7월 달에 해외여행 뭐 좀 좋은 데 다녀오신 분도 많고요. 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8월 달부터 하반기까지 지금까지 시장이 거의 급하게 밀리면서 벌었던 거는 물론이거니와 한 2, 3년 동안 수익 냈던 것도 다 까먹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올해에 대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참 하반기에 너무 머리 아프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정리는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하셔야죠.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또 뭔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전반적인 전략들이나 흐름들을 다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가운데 오늘 얘기가 또 배당 관련된 얘기네요. 네. 배당 관련된 얘기부터 또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죠. 내년이 2019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1월 효과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이제 배당락 전에 주식을 샀다가 배당락 때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낼 확률.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확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혹시 앵커님은 통계 잘하셨나요? 저 학교 다닐 때 한 통계? 아니요, 통계 잘 못했습니다. 네, 문과시군요. 네. 보통 이제 통계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을 할 때 정규 분포에서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95에서 네. 계속 할까요? 막으셔야죠, 일단은. 예. 이런 어떤 통계 관련된 얘기가 요즘 또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내년 뭐 또 좋아질 확률 뭐 이런 거면서. 근데 통계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면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보통 그런 게 있죠. 지금 올해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내년이 좋아질 확률이 100%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100%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과연 그대로 이 통계를 따라서 좋아질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사위를 돌렸는데 계속해서 10번을 돌렸는데 1이 계속 나왔습니다. 10번 동안 1이 계속 쭉 나왔고 그러면 이게 100% 확률이니까 다음에 또 11번째 1이 나올 확률은 또 100%일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안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통계와 관련돼서 거의 뭐 90%대 100%에 따른 어떤 신뢰 구간이라는 거에 대한 자체를 너무 그렇게 그쪽으로만 몰아가면서 통계가 거의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대응하는 게 통계의 함정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배당금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배당 많이 생각을 하시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내가 배당만으로도 올해 안 좋았던 수익률을 한번 커버해 볼 거야 라고 무리하게 하셨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거의 뭐 보합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어제 예상 배당락과 관련된 부분 보게 되면 2% 정도, 약 한 4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해서 그나마 도움으로 가만히 앉아서 배당락은 공짜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 흐름들이겠죠.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흐름들이 이제 배당금에서 배당락 주가에 대해서 빼고 났었을 때 플러스가 될 확률 이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 다 배당은 공짜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흐름들이고요. 거기다가 이 배당 관련돼서 그러니까 배당 어제 같은 경우로 봤었을 때 26일보다
그 27일 날 팔았었을 때 더 좋았을 확률. 그러니까 즉 배당락이 나왔었을 때 오히려 그거를 어떤 시장은 다 이기고 플러스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을 거의 공짜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확률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리포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하고 배당 낙일에 주식을 파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쪽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또 배당 낙일도 시가보다는 종가가 더 높아서 이어질 확률들이 높다 이런 네.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배당 낙과 관련된 부분들로 신경 쓰게 되면은 그 다음 날 배당 낙일 때 오후에 파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통계죠. 예, 통계 관련된 얘기를 전반적으로 네.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면은 일단 배당과 관련돼서 누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냐에 따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은 누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쓸까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저희보다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은 기관 쪽에서는 배당락 때문에 넘어왔는데 배당락을 가지고 넘어왔는데 주가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나오죠. 이게 대표적으로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같이 맞물려서 이어지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아까 얘기 중에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좀 약했습니다. 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그 다음 연도에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대표적인 해인데 그런 거를 여러 가지 흐름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건 사실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배당 관련돼서 더 중요한 사실은 연말 배당일 전날 배당락일 이걸 중요한 게 보시는 게 아니라 기조를 봤었을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당연히 배당을 더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 관련돼서 내년에 대한 흐름들이 좋은 종목들이 배당을 더 줬다라는 쪽으로 크게 같이 몰아가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쪽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기관들 매수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12월 한 달 사이에 큰 폭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좀 의약품 쪽으로 좀 네. 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게 1월 달에 오히려 매도가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수급 상황들? 네, 두 번째 이제 이슈가 기관주의 수급과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기 앞서서 네. 예, 오늘도 12월 28일 폐장일 가운데 네.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실 거로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거 관련돼서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같이 일단 수급 얘기 드리면서 살짝 보다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 시간에 조금 당겨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케이트 김님께서도 확률 얘기나 통계 얘기를 좀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얘기를 많이 좀 해주셨고요. 그 밖에 앱소들리틀리 위님 항상 승리죠. 이분은 관련돼서 나오셨고 여러 가지 또 감기 조심하시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영하 한 15도 가까이 되는 날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돈 버는 것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네, 건강이 최고가 돼야 그 다음에 돈이 잘 벌리더라고요. 네. 제 경험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환절기는 아니라 이제 겨울이 상당히 추운 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는 가운데 기관 수급입니다. 네, 훅 들어가야죠. 이럴 때는. 네. 12월 달 기관 매수 동향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달은 그래도 기관이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관망, 또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흐름들을 좀 잘 못 가져가는 가운데 네. 상대적으로 기관이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나오는 그런 변화로 봤었을 때는 좀 양호한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12월 달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때 거의 손 놓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변화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10월 달 주가 낙폭이 컸었을 때 그리고 11월, 12월 때 그나마 조금씩 변화가 있던 부분들로 대응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배당이죠. 네, 그렇게만 바라보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관 동향과 관련돼서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주식은 샀습니다. 근데 왜 현물은 저렇게 선물은 저렇게 팔까요? 이 부분이 또 가장 또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 배당 낙일인데 또 주식은 기관들은 또 대거 팔았습니다.
또 기분 나쁘죠. 솔직히 기관들이 전략을 끌고 가서 시장이 지금이 저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장을 좋게 볼 거야 라고 절대 볼 수 없는 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물은 사는데 현물 이상의 해지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선물을 매도한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좀 썩 바라보는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배당 관련돼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렸다가 이 부분만 바로 단기 차익만 실현하고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선물 매도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위험 관리형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되 또 하나 이제 어제까지 나왔던 2018년도 코스피 코스닥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을 올해 한 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큰 기조로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기둥 자체가 크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즉 외국인들은 2018년도 거의 다 갖다 팔았고 거기다가 기계인들만 샀다라는 쪽으로 뚜렷하게 나오는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기관은 뭐 했나요? 그냥 관망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좀 팔면서 외국인 쪽에 가담을 했던 경향들이 좀 큰 그런 2018년도의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주식을 팔기 시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여실히 보여줬던 대표적인 수급 흐름들이고요. 이런 동향을 봤었을 때 오늘 올해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년에 갔었을 때 좀 매수 경향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아마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는 그 단순한 사실로만 가지고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 대표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FOMC에서 금리 관련된 부분의 인상을 생각보다 좀 빨라지지 않을 것이다. 좀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흥국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면 달러와 강세 기조가 약간 한풀 꺾이기 시작하면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였던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신흥국 쪽에 그동안 하반기에 올해 좀 바스켓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보통 주식을 많이 팔아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내년 초에는 오히려 신흥국 쪽이 좀 비어있네? 좀 사볼까라고 할 수 있는 경향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로 보는 근거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하나인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즉, 지금같이 과거 양적 완화를 시행했었을 때 나왔던 채권 매입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대차대조표는 계속 축소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파월 의장의 의도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차대조표 축소를 위해서 계속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현상들은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여러 가지 신흥국 관련된 쪽에 기회요인이 나오겠지라고 하는 부분에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동향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기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기관 자체가 올해가 저점으로 해서 내년에 기대를 많이 해보자라고 하는 포지션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요. 연기금도 올해 전체로 보게 되면은 필요한 종목들만 샀을 뿐 매도 기조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내년도 역시나 전략의 큰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맞겠다라는 부분들 쪽으로는 여전히 가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내년 2019년도를 바라보는 시장 자체의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저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스왓 분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어요? 문과시네요. 네. 수압 분석하게 되면은 그 미국의 대테러 공작하는 이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 뭐 기회 요인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이 저희가 이제 마케팅상에서 분석하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럼 2019년도 기회와 어떤 약점 요인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기회는 요만큼이고 위기 요인은 이만큼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019년을 들어가는 흐름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지가 많이 좁아지게 나오는 흐름인 만큼 물론 또 저희가 시장에서 바라보듯이 뭐 상저하고로 해서 하반기에 좀 기회가 더 높이 생기면은 그나마 내년 이맘쯤에 2019년도 12월 폐장일쯤에는 또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저희가 보통 상반기 일 찾기 기억 안 나거든요. 올해죠. 올해 2월 17일 날 뭐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지나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항상 하반기 쪽에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내 계좌 수익률이 변화를 받았다.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작년에 이맘때 같은 경우는 또 제가 특집 여러 가지 하면서 느꼈던 흐름은 작년에 기분 좋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정보 들어서면서 나왔던 내년 코스닥의 전망들 강세로 나오면서 좀 기분들 많이 좋았던 부분들이 또 작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 좋았다고 내년에 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내년 내 계좌는 또 12월 25일 이후에 가서 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요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화이팅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외쳐주셨는데요. 이어서 이 시청자분들이 좀 질문을 몇 개 주셨는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대표님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거든요. 모르는 거 많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 좀 이 질문을 보니까요. 네. 1월에 세스가 있는데 3전 좀 오를까요? 이런 질문이 왔거든요. 네. 라스베가스에서 이 1월에 세스가 열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LG전자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뭐 보니까는 증권사 매수 리포트도 나오더라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KT 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 머리숱 많다는 얘기. 네. 그런 얘기 있었네요.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은 나눔의 마음이 충분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행복으로, 그냥 유전자의 우월한 쪽으로 알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CES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이제, CES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미미합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된 쪽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구조를 봤을 때는 이번 CES는 약간 가전 쪽의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번에 CES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폴더블 폰일 겁니다. 그러니까 폴더블 폰의 개화와 함께 삼성전자는 보여주는데 아마 삼성전자 말고 나머지 업체들도 다 같이 특히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열을 내면서 그러니까 즉 과거에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바라만 봤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너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어.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딱 어깨를 만지면서 얘기할 이 폴더블 폰이 쭉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VR, AR 기기 등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쪽으로는 보시되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강한 모멘텀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하나만 섹터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쪽으로 압축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내년 1분기도 그렇게 썩 기대를 안 합니다. 아마 하게 되면 하반기 쪽이다 보니까 너무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 보니까 경동나비엔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컨덴싱 이거죠? 예. 제가 경동나비엔한테 받은 거 전혀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나가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겨울 수혜주죠.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악재도 몇 가지 좀 나오면서 좀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경동나비엔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보다 해외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온수 시장 관련된 콘덴싱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중국 쪽에 대한 성과가 작년에 나온다라고 하다가 좀 못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확인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글로벌 솔직히 국내 어떤 입지들은 상당히 좁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 쪽에서 나오는 매출과 실적 흐름들이 강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확인돼야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낼 것 같고요. 내년 적어도 1, 4분기 이후의 실적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당장은 너무 관심 많이 안 가졌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이 종목까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의 월가 산책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이 유럽연합의 통화정책 방향을 이끌어온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내년 10월에 물러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기 총재직을 두고 조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자세한 상황 짚어봐 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지난 8년간 유럽연합의 통화정책 방향을 이끌었죠.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내년 10월에 물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총재직을 차지하기 위한 그 유럽연합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경쟁이 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에르케 리카넨 전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유력 후보로 지금 이제 꼽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프랑스 출신인 베노트 코에르 22 집행위원회 위원도 물망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년에 교체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좀 제기되는데요. 우선 언론에서는 최근 이코노미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에르케 리카넨 전 총재가 드라기 총재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꼽혔다고 좀 보도했고요. 과거의 대표적 매파 인사로 분류됐던 이 리카넨 전 총재는 최근 몇 년간의 중립파를 좀 대표해 나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22 집행위원으로 오랜 경험을 쌓았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 금융규제 같은 금융규제에 대한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좀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다른 쪽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우선 이 차기 총재로 리카넨 전 총재를 지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앙은행 근무 경험, 그리고 이 재무장관으로서의 인상적인 정치적 경험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었고, 프랑스의 코에르 집행위원 역시 포스트 드라기라고, 선호도가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23명의 응답자 중에 총 7명이, 24명의 응답자 중, 7명이 리카넨 전 총재를 좀 선언하라 답변했고요. 하지만 코에르 집행위원이 실제 22 총재로 선임될 것으로 보는 눈에 단 한 명에 좀 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카넨 전 총재가 8표를 받은 것과 지금 대조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코에르 집행위원은 2020년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표를 적게 받은 것이라고 좀 덧붙인 언론에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코에르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경험 있고 매우 스마트한 연속성을 갖고 있는 후보라는 부분을 하면서도 임기 제한에 대한 부분을 좀 리스크로 꼽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같은 프랑스인이죠. 프랑스 빌루아 드갈도 두 명의 총재가 후임이 될 것으로 예상한 이코노미스트 7명이 달하는 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는 드라기 총재 전 22 총재를 배출했지만 한 번 더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1998년에 22 출범 이후 총재직은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수준도 좀 차지했는데, 독일은 단 한 번도 뽑힌 적은 없는 것이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올 초까지 차기 22 총재를 유력하게 꼽혔던 독일의 예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 같은 경우에는 단 3표에 그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부터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22 총재직 대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언론은 좀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독일 소문난 매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바이트만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긴축 정책을 꺼려하는 이탈리아, 또 그리스 같은 일부 국가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후보로 많이 평가를 받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지도부의 대대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럽연합 정상위,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 22, 또 유럽의회 같은 이 4대 기구의 수장이 모두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통상 한 회원국이 2개 이상은 족점하지 않는 구조로 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각 국이 이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뜨거운 자리는 행정부 수장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지만, 이루어진 9개국의 통화정책을 이끌면서 이 8년 임기를 보장하는 22 총재직을 둘러싼 각국의 물밑 전쟁 또한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기 총재의 퇴임은 유로존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점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드라기 총재 임기는 내년 10월 31일에 끝나는데, 우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좀 평가를 했고, 만일 집행위원장이 독일에게 돌아간다면 프랑스가 22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프랑스가 집행위원장을 차지할 경우에 22 총재는 북유럽 국가 출신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 좀 채 남지 않은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 차기 위원장은 내년 5월 7일에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당의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집행위원장이 내정된 이후에 후임 총재도 선임될 것을 보여서 내년 같은 경우에 이런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좀 변화가 있으면은 금리 인상 시점이나 기조에 대한 변화도 함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 쪽의 어떤 소매 지표나 경제 지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국의 내년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내년에 금리 인상 부분을 3번에서 2번으로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수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폴더블 그리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뜨겁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이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기대감 받으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플렉시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다시 한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시장 상황 분석해 보시죠. 네, 중국이 이제 플렉서블과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존의 LCD에 이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영역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죠. 이 BOE 같은 경우에는 지난 26일에 중국의 푸젠성과 또 푸제오시와 또 그리고 부천시 정부와 이 6세대 아몰레드 생산 라인 1개 신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고요. 이 생산 라인에는 최대 1500mm 크기의 유리 기판이 매달 48,000장 가량 생산될 전망이라고 좀 밝혔고요. 이를 위해 그 BOE 같은 경우에는 465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조 5,5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5억 위안 같은 경우에는 이 푸제오시의 지원으로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인데요. 이 푸제오시 같은 경우에는 또 공장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과 또 인재 영입 등도 돕기로 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BOE의 6세대 플렉서블 아몰레드 생산 라인 건설은 이번이 벌써 4번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10월에 수천성 청주 공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에서 둘째로 6세대 아몰레드 양산에 돌입했고요. 충칭과 매냥 공장에서도 6세대 아몰레드 생산 라인을 짓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BOE 같은 경우는 이미 하웨이와 오포, 그리고 샤오미 같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플렉서블 아몰레드 공급도 시작을 한 현재 상황입니다.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정성을 쏟는 건 이 BOE뿐만이 아닌데요. 이 광둥성 기반의 로열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부터 선정 공장에서 플렉서블 OLED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지난 11월에는 세계 최초로 완전히 접히는 스마트폰도 공개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전자업체 TSC 자회사죠. 이 차이나스타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월에 우한 공장에서 6세대 아몰레드 생산 라인을 가동했는데요. 이 비전옥스 같은 경우에는 허베이에서 구한 공장이 이어서 이 허베이에서도 6세대 아몰레드 생산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이 밖에 렌찬커츠 그리고 텐마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아몰레드 생산에 뛰어들었고, 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와 지방정부가 아몰레드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를 봤을 때도 이유는 우선 앞으로 관련 시장의 급속도로 확대될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아몰레드는 LCD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고 색 재현율과 명암비가 높아서 스마트기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로 평가를 받는데, 특히 자체 발광형에서 LCD처럼 후면에서 빛을 쏘아주는 이 백라이트 부품이 필요 없고요. 두께와 무게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우선 시장 조사 기관이죠. 리처드 앤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아몰레드 시장이 2022년에 20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조 1,490억 원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이 있고요. 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내년에 한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평면 디스플레이 생산국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새로운 생산 라인 계획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계를 외국이나 수입에 좀 의존하고 있어서 당분간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의 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정밀 정비나
정밀 장비나 이 기계 부족은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조 산업과 생산 등의 향상을 제한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중국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에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일본 니혼기 신문이 시장 조사업체죠. 이 킥과 함께 중국의 이코노미스트 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우선 내년 중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평균 6.2%를 기록했더라고 좀 보도했고요. 예상 범위는 6에서 6.6%로 대부분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6.6%보다 낮을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12월의 GDP 성장률도 전년 동기보다 0.1% 감소한 6.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해 전체 성장률은 6.6%로 중국 정부의 목표치 6.5%는 넘겠지만 작년에 6.7%에 못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천안문 사태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혼란이 있었던 199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17명의 이코노미스트에게 경제 둔화 요인을 부르는 결과 12명이 역시 무역전쟁을 원인을 많이 꼽았고, 우선 호숫과 뉴욕국 미주은행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미중 갈등의 주제는 무역 마찰에서 기술 패권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좀 밝혔고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와 투자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했습니다. 또 하는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GDP 성장률이 0.6에서 0.8% 감소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했고요. 이 중국 정부가 이 인프라 투자와 이 감세 등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더라도 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90일간의 어떤 무역 전쟁 휴전이 끝나는 내년 3월 1일 이후에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엇갈렸는데요.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휴전 기간이 90일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우선 다른 다이와 증권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는 중국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고, 결국 미국과 중국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중국이 중국식 모델을 포기하고 정치적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좀 말했습니다. 우선 멍한조 화해 부회장이 미국 정부 요청으로 캐나다에 체포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 결과는 더 예측하기 힘들어졌는데요. 우선 션 테일러 DWS 그룹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는 향후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가 협상 과정 더 어렵게 할 것이면서 내년 말에야 어떤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가요, 2019년 증시 개장 첫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한번 이 코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이 SNS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 출발 증시 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이 강한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대전은 영하 10도, 대구는 영하 8도로 매서운 한파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로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내렸던 눈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최고 10cm가 되겠고요.
그 밖에 충남 서해안과 전라 내륙은 2에서 6cm, 충남 내륙은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대 영향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수원과 인천의 낮 기온 영하 4도로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영하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광주와 전주에는 낮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서해와 남해는 물결이 최고 4m, 동해는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며 한파가 지속되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내일 오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